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엑시트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부자 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엑시트 이 책에서는 누구나 방법만 제대로 알면 꿈을 현실로 만들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부동산이나 그 외 투자, 재테크 이야기는 중년들의 주제라고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모여 투자나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요즘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수강생들 중 청년들의 비율이 훨씬 늘어난 것만 봐도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투자는 복잡하고 어려워. 투자는 위험해. 부동산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와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부해보지 않은 이들은 투자에는 변수가 많고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는 생각보다 쉽다. 투자의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하다.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수익을 거두는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과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고?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사거나 바로 뒤에 설명할 경매를 활용하면 된다. 나이트클럽에서 종잣돈을 모으며 공부하던 당시 내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지 괜히 이것저것 했다가 돈을 잃으면 그 상실감은 정말로 클 것이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즉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를 해야만 했다. 이는 지금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투자 원칙이다. 이런 나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투자가 바로 부동산 경매였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생겼기에 부동산 경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경매는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떨어진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기에 원금 보장이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어 그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경매는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원금 보장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경매의 장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의 다양한 물건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한 번만 익혀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다. 경매 투자는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지금은 예전보다 부동산 경매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보통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해 성사되지만 경매는 법원을 통해 성사되는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 그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는 방식이다. 경매는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인지 감안하여 입찰가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만약 입찰했는데 나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있어 낙찰받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이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제출했던 입찰 보증금도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약 최고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예상했던 수익을 얻게 되는 게임이다. 경매는 최소한의 현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면 일반 매매로 매입하는 것보다 대출 활용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시중에는 경매 물건만을 위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별도의 대출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일반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매 가격의 50에서 6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경매를 통해 낙찰 가격이 약 70에서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낙찰자의 신용 등급이 좋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부동산 투자 방법 중 경매 투자는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레버리지 활용의 중요성은 이미 몇 차례나 언급했다. 종잣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대출 가능 비율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정된 돈을 현명하게 굴리는 방법은 하나의 부동산에 묶이는 현금을 최소화하여 여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하고 최소한의 현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경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이다. 전국의 다양한 물건을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매물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개업소에 가서 괜찮은 물건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한정된 부동산만을 보여줄 뿐이다. 만약 그 지역을 벗어난 매물을 보고 싶다면 추가로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매는 다르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전국의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중개업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물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토지, 상가, 공장 등 다양한 부동산을 집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공부를 해 나갈수록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경매는 한번 익혀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투자법이다. 사실 경매는 마음먹고 한 달 정도만 공부하면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익이 더 큰 특수한 부동산까지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계까지 마스터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물건만 골라서 투자해도 된다. 간단한 분석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의 비율이 약 80%나 되니까 말이다. 검토하면서 어렵거나 판단하기 애매한 물건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 보이면 수익을 계산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 그 후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두 건만 처리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내가 경매에 입문하기 전 경매는 한 번만 익혀두면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기술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해보니 정말로 그러했다. 경매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원숙한 투자가 가능하고 원한다면 언제까지든 할 수 있는 투자이다. 엑시트 노트. 경매는 원금 보장이 되고 한 번 익혀두면 평생 활용이 가능한 투자법이다. 또한 경매 공부를 해두면 자신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기술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어라.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기획자가 되라니? 대부분 기획이라는 말은 연극이나 공연에서 들어봤지 인생에서 기획자가 되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어떻게 제대로 된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 자본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절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획자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자의 삶을 살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초중고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는 원하는 직장을 갖기 위해 공부하며 회사에 취직하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을 갖게 된다. 이후에는 퇴직할 때까지 그 기술로 월급을 받는 구조다. 회사원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가지 고급 기술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만을 통해 평생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술자는 자신이 배웠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를 보면 종종 연세 드신 분들이 도자기를 굽거나 돗자리, 맷돌 등을 만드는 모습이 나온다. 그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평생 그것만을 해왔기에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에 가까운 손기술로 일을 한다. PD가 달인에게 이 나이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물어보면 이들 대부분은 같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배운 게 도둑질이니 라는 우스갯소리를 공통적으로 한다. 하나의 기술을 배웠으면 그것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기본적으로 노동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기술만으로는 수익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 일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술자의 삶을 살아서일까? 신규 사업을 해보라고 말하면 누구든 우선 그 분야의 기술을 배울 생각부터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웰빙 중국 음식점이 유망하니 그 사업을 해보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은 어떤 준비를 할까? 보통은 음식을 만드는 기술부터 배우려고 한다. 몇 년에 걸쳐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한 후에야 비로소 창업을 한다. 그리고 그가 오픈한 점포는 주방의 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음식 만드는 기술까지 갖추고 창업을 하게 되면 가게 오픈까지 몇 년씩 소요되기도 한다. 반면 기획을 하는 사람에게 중식당을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그는 음식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판매할 음식 메뉴를 정리하고 지금의 트렌드에 맞춘 인테리어도 살펴볼 것이다. 요리는 당장이라도 중국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 즉 기술자를 고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코스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1년 이내에도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후자는 자본이 많이 들 것 같다고? 간단히 비교해보면 주방장 월급 정도만 차이가 날 뿐 큰 차이는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주방장 급여를 부담하는 대신 본인이 가게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기에 또 다른 업무까지 멀티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자는 점포를 한 개밖에 운영하지 못할 때 기획자는 2개, 3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획자는 기술자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 이렇듯 기획자가 보는 눈과 기술자가 보는 눈은 확연하게 다르다.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기술자가 오랜 기간 공들여 요리 기술 한 가지를 배우는 동안 기획자는 소비자와 수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소비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선호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상가 입지, 마케팅, 직원 관리 방법 등을 끊임없이 연구한다. 그 후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 이것이 기획자의 마인드이다. 이는 사업할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역시 기획자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투자가 유망하니 공부를 시작해보라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부터 낸다. 토지에 관한 공법을 하나씩 소화해내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토지 투자에 도전하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술자의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토지 투자의 기본은 수많은 토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골라내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익히면 되는데 많은 이들이 너무 공법에 치중을 하고 이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기획자의 사고로 접근하면 토지 투자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자는 토지를 보는 눈은 기르되 토지에 관한 공법 사항을 전부 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기술자들, 즉 토목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비전문가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내가 제주도 투자를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했을 때에도 나는 토지에 대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넉넉하게 챙겨주며 토지를 소개받았고 그 매물을 바로 건축사에게 전달하여 건축 가능한 토지인에게 검토하게 하였다. 그러면 건축사는 그 토지를 분석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빌라를 지을 경우 총 몇 가구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온다. 내가 할 일은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지었을 때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파악하고 분양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즉, 나의 수요에 대한 파악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는 타이밍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토지를 매입한 후 분양을 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기술자,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사를 고용하였고 결과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거둔 대성공이었다. 이처럼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말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내가 만약 토지 공부법부터 하나씩 공부했다면 좋은 타이밍을 놓쳤을 것이다. 신규 사업에 관해 트렌드나 소비자의 만족도를 분석해보고 괜찮겠다고 판단되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획자의 사고를 갖게 되면 본인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도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획자는 자신이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엑시트 노트.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기술자는 부자가 되기 힘들고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을 닦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기획자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한다. 협상의 기술을 갖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반대 상황에 놓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를 생각하면 쉽다. 구매자는 그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판매자는 그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한다. 점포 주인과 손님 간의 관계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삶에서는 이처럼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여러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대학 시절 우연한 기회에 심리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참강하게 되었는데 당시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설득당한 적이 많았음을 깨닫게 된 적이 있다. 그것도 나는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만 득이 되는 쪽으로 말이다. 그 후부터는 협상과 설득에 관한 책을 즐겨보게 되었고 책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이익을 보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다. 우리의 생활은 끊임없는 협상과 설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물건을 구매할 때이다. 솔직히 나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잘 깎는 편이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 흥정을 한다. 백화점에서도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사실 싸게 사겠다는 마음보다는 협상을 즐긴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부자가 가격을 깎는다니 의아할 수도 있겠다. 그럼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가격도 따져보지 않고 살 줄 알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물론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자가 되어 좋은 점 중 하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매겨놓은 가격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구매하진 않는다. 부자라고 모두가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다. 언젠가 집 거실장이 필요해서 가구점에 간 적이 있다. 그곳은 여러 가구점들이 밀집해 있는 가구 단지 내에 있던 점포였다. 가구 단지는 점포가 많아서 원하는 스타일의 가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점포들끼리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가격 역시 조금 더 저렴한 편이다. 가구 단지에 도착해 주차를 한 후 눈에 익은 메이커의 가구점에 들어갔다. 만약 내가 쇼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가구점을 몇 군데 둘러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샀겠지만 그날은 뒤에 곧바로 다른 일정이 있어 한 군데밖에 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구점에 들어가니 가장 먼저 30에서 50%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본래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거실장의 대략적인 시세라도 파악하고 왔을 것인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다. 참고로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았던 시기다. 가구점 안을 돌아보던 중 마음에 쏙 드는 거실장을 발견했다. 이제는 가격 협상을 할 차례였다. 붙어있는 가격표에는 264만원에서 154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부턴가 상점이나 백화점에서는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본래보다 높게 책정된 소비자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적혀있는 가격표를 사용하고 있다. 고객에게 제시하는 최종 금액은 같지만 소비자가 높게 책정할수록 훨씬 더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표에 기재된 할인 가격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이 금액에서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 말고 저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입구에 세일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요. 네, 세일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64만원짜리를 154만원에 드리는 겁니다. 가구 단지 안에는 여러 가게가 몰려 있어 가격만 물어보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가구점 사장은 나 역시도 가격만 물어보고 갈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여느 때와 동일하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듯 했다. 제가 바빠서 다른 가게를 들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할 생각이니 조금 더 저렴하게 주시죠. 그러면 오늘 첫 손님이시니까 나는 그와 정식으로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 가격만 잘 맞춰준다면 다른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제서야 사장은 나에게 어떤 적정 가격을 제시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가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말을 이어갔다. 14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첫 손님이셔서 제가 많이 양보하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카드 결제 금액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현금으로 결제할 거니까 조금 더 빼주세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현금가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처음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만 뺀 금액을 제시한 거지 깎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26만원까지 드릴게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거실장의 시세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협상한 가격은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제시했을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구점 사장과 대화를 이어가며 그의 표정을 살폈을 때 인상을 찌푸리거나 언짢아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추가로 가격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감지했다. 사장님, 그러면 이게 원래는 200만원이 넘는 거실장이니까 사면 유리도 좋은 것으로 끼워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코팅이 아주 잘 된 최고급 유리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거실장 길이가 3m 이상이니까 유리값도 꽤 나오겠네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15만 원은 해요. 그리고 서울까지 배달이 될까요?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서울까지 배달해 드려야죠. 배송비는 가구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한 말을 쉽게 번복하지 못한다. 최고급 유리를 넣어준다고 했고 먼 곳까지 배송도 된다고 했으니 사장님, 저는 유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서울이 아니고 바로 근처라서 가까워요. 그러니 배송비와 유리값 빼고 100만 원 해주세요. 에이, 그건 안 됩니다. 1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가 펄쩍 뛰는 것을 보니 이 수준의 금액이면 잘 구입하는 것이라 느껴졌고 가격 굳히기에 들어갔다. 사장님, 솔직히 거실장은 급해서 빨리 사러 온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집을 넓혀 이사를 해서 추가로 살 가구가 아직 많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유리값과 배송비만 뺀 금액이잖아요. 그는 반박할 핑곗거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나는 원했던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가구를 구입할 수 있었다. 참고로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동일한 거실장의 가격은 최저 126만 원 밑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유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점 사장 입장에서도 분명 마진은 충분히 남았을 것이다.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 팔았을 때보다는 마진이 조금 적겠지만 결국에는 파는 것이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는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할인된 가격표만 보고 가격 흥정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누군가는 100만 원에 사는 물건을 또 다른 누군가는 154만 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시절 지방 소재의 나이트를 오가며 일해야 했기 때문에 차가 필요했다. 서울의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3년이 경과한 가성비 좋은 280만 원짜리 중고 티코를 발견했고 흥정 후 23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이 티코로 6년 반 동안 전국을 누비며 다녔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이 너무 잦아서 더 이상은 이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다. 신차를 계약하려 마음먹고 딜러에게 갖고 있던 중고 티코를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 딜러는 70만 원이면 상태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본인의 마진은 전혀 없다는 말을 번복하였다. 사실 내가 매입한 가격이 230만 원이었고 6년 반 동안을 타고 다닌 데다 고장까지 잦았으니 그 금액에 파는 것도 괜찮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왠지 딜러가 제시한 7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벼룩시장,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구인 공고나 중고 자동차 매물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이 벼룩시장 신문이다. 여기에 1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내 티코를 120만 원으로 올려놓았다. 만 원으로는 광고가 딱 하루만 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월요일에 실릴 수 있도록 신청했다. 주말에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실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 광고가 실린 당일에 3명의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나는 이들과 약속을 잡았다. 약속 시간은 같은 날 각각 오후 3시, 3시 5분, 3시 10분으로 정했고 그들에게 약속 시간을 말하면서 다른 일정이 있으니 시간을 정확히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 되어 첫 번째 딜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티코 차주분이시죠? 자, 상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티코의 기스난 부분, 와이퍼, 타이어 등 이곳저곳을 살피던 딜러가 말했다. 차주님,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120만 원은 무리예요. 80만 원이면 그는 차를 세심하게 살피기 전에 가격 흥정을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첫 번째 딜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3시 5분으로 약속했던 두 번째
딜러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차 보러 왔습니다. 그 순간 차를 살피던 첫 번째 딜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두 번째 딜러도 다른 딜러가 이미 와 있는 것을 인지하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내가 첫 번째 딜러에 다가가서 다른 분도 차를 보러 오셨으니 다 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사장님이 사지 않겠다고 하시면 기다리고 계신 사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딜러가 굳은 표정으로 차를 살피는 도중 3시 10분에 약속한 또 한 명의 딜러가 등장했다. 첫 번째 딜러뿐 아니라 뒤에 합류한 2명의 딜러까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매물은 하나인데 매수를 할 경쟁자가 순식간에 셋이 된 것이다. 본인 외에 경쟁자가 2명이나 더 생기니 마음이 조급해진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딜러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여느 때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차의 상태를 천천히 살피며 가격 협상에 들어가 결국엔 차주를 설득시켜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차를 가져갈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차의 상태를 다 살피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경쟁자 둘이 나타났다. 이 경쟁에서 밀린다면 그는 허탕을 치고 갈 상황에 몰린 것이다. 뒤에 도착한 다른 2명은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물건이 더 좋게 보일 것이고 그들 역시 기다리는 상황이 초조할 것이다. 매물이 부족한데 매수자가 많으면 매도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어색하게도 불편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차의 상태가 눈에 잘 들어올 리 없었고 차량 상태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 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을 터였다. 만약 딜러가 한 명이었다면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흠집 잡으며 가격을 깎았을 테지만 경쟁자들이 있어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첫 번째 딜러가 입을 열었다. 차주님, 제가 이 차를 100만 원에 가져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80만 원을 제안하던 그였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다른 2명의 표정을 살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부를 사람은 없어 보였고 100만 원은 내가 목표한 금액이었다. 분명히 깎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120만 원으로 올려둔 것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에 가져가세요. 마음 같아선 더 받고 싶지만 딜러님이 여기까지 와주시는 수고도 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나는 가격에 대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가격 흥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은 경쟁자를 늘려 매물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간단한 협상의 법칙이다. 이처럼 추가로 경쟁자를 만드는 방법은 어느 분야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협상 기술이다. 이 방법은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내가 올려놓은 매물을 보고 예비 매수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 보통의 대화는 이러할 것이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좀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가능하죠. 괜찮으신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대화는 조금 다르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좀 보러 가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전화 주셨던 분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조금 아까 통화했던 분이시군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 전화 드린 건데. 이렇게 가상의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다. 저 말 한마디로 나는 상대방에게 현재 이 사람은 매물로 인한 많은 연락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일반 매수자든 중개인이든 이 매물은 인기가 좋고 경쟁자가 많은 부동산이라 느끼게 되고 상대방은 긴장을 하거나 조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수월해진다. 경쟁 구도를 만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오래 고민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말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므로 이와 같은 협상의 기술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갖춰 놓아야 할 필수 능력이다. 무언가를 사고 팔 때 나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어떤 분야에서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합의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고 모르고 있으면 손해볼 이 기술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익혀놓길 바란다. 엑시트 노트. 협상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가면서 몇 가지 방법만 활용해도 충분하다. 좋은 인맥을 꾸준히 쌓아가라.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 겉보기에는 너무 허름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은 물건을 매입하고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한 뒤 정상 시세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곤 했다. 심한 것들은 거의 쓰러질 수준이거나 뼈대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물건을 공사할 때마다 나중에는 허름한 건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 신축을 해보리라 마음먹곤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만 있었을 뿐 신축은 새로 도전해야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 신축이라는 것은 잘 되면 큰 수익을 거두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 건축사와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건축사는 각각의 토지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몇 가구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에 금세 답을 해주었다. 그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전문가와 인연이 되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어떤 토지를 접하더라도 꼼꼼한 검토와 빠른 판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제주도 신축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이 분야를 따로 공부하려 했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만큼의 수익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꺼리는 허름하고 애매한 부동산을 주로 매입하는 편이다 보니 매번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대출 부분이었다. 은행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파악한 후에만 대출 승인을 해주는데 매번 은행 담당자에게 이 허름한 물건의 숨겨진 가치를 설득시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로 나의 투자 방식을 잘 이해하는 대출 담당자와 인연이 된 후부터는 애매한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나의 투자 성과는 더욱 좋아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어떤 허름한 물건도 꼼꼼하게 잘 수리해주는 인테리어 업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끝까지 찾아주고 협상까지 해주는 공인중개사, 복잡한 세금도 미리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신뢰 있는 관계가 되어갈수록 나의 투자는 훨씬 수월해졌다. 이처럼 좋은 인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일 처리가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특히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때는 수월함을 넘어 속도 역시 빨라지고 무엇보다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각각 한 사람만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여러 사람의 능력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를 내어 대단한 능력이 된다. 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과의 인연을 잘 쌓아가면 더욱 수월하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어서도 더 탄탄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인맥 쌓는 것을 어려워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을 위해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려 한다. 첫 번째,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해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첫 인상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첫 인상이 있는데 어떤 일을 보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 어떤 일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행색이 아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더라도 거만하거나 자주 인상을 쓰는 사람이라면 돈은 있을지 모르나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반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밝은 이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좋은 인맥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선물은 평소에 하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 용건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타이밍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찾아오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 모습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용건이 생겼을 때만 하는 선물은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의 결과를 봐왔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엄청났다. 도움을 줄 이가 자신의 일처럼 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그와 평소에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용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용건이 끝나면 다시 사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앞으로도 꾸준히 볼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도 관심을 보내면 되는데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선물을 하는 것이다. 선물이라는 말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직접 담근 김치나 직접 재배한 야채를 보내도 좋고 정성껏 작성한 편지도 좋다. 오히려 이런 작은 선물에 감동이 더 큰 법이다. 평소의 작은 선물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도 수월하고 그와 절친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계산하지 말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쁠 때보다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이때는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등에 참석하면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하지 말고 베풀거나 양보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베푸는 것이 손해인 것 같겠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테니 말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예기치 않게 그의 도움을 받아 정말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몇 차례나 있었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이뤄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번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정상에 올랐는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대기업 회장이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된 사건, 항공사 회장 딸이 땅콩회항 사건, 식품회사 회장이 경비원 땀을 때린 그 사건 등의 그 예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도 그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 큰 사건으로 번져버리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소한 다툼에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폭력은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상대방의 대화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는 하수다. 화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 폭력과 욕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이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20, 30대라면 40, 50대가 되고 난 후에는 지금 정답이라고 여겼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틀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5번째, 남을 헐뜯지 마라. 남을 쉽게 헐뜯고 뒷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 역시도 그 순간 그것을 눈치채고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남을 욕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처음에는 당신은 내 편이니 이런 말도 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내 욕도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며 거리를 두게 만든다. 6번째, 마지막에도 상대를 배려하며 매너 있는 모습을 갖춰라. 하수는 첫 만남에 신경을 쓰고 진정한 인생 고수는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욱 신경 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술자리에서 보는 모습과 마지막에 내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의 진 면목을 평가한다. 첫 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술자리의 모습이나 마지막 헤어질 때의 모습에서는 그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평생 갖고 간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앞으로의 용건이 없어졌을 때 속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와도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거니와 그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하고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상대가 누구이든 존중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보다 잘하는 부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우려 노력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히 여길 것이다. 엑시트 노트.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맥이다.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고 베풀면 절로 좋은 인맥이 쌓여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기술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어라.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 업무에 대한 전문 능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획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내가 처음부터 다 해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기본은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재밌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